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당은 이제 그 경선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네. 야당은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그 잡는 삿바 싸움이 지금 한창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대장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40여일간의 전국 순회 투표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첫 번째 경선지인 충청권의 투표 결과가 향후 경선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에서의 초반 승기 어느 후보가 잡을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충청권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묘하게 저하고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지 최 의원님하고 둘 다 충청도 출신인데요. 두 분 다요? 네. 여론조사가 가장 안 맞는 데가 충청지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또 이제 그런 거 너무 믿으면 경선의 어떤 흥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지역이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저 사람이 대세인갑다, 이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참고로 보면 이재명 1강, 이낙연 1중, 그리고 다른 네 사람이 4약, 이런 구도인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경선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연 어느 정도 앞서서 치고 나갈지,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따라잡을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가 사실 뭐 요새 일주일에도 몇 개씩이나 발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딱 떼서 충청권의 여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충청권의 그 언론 매체들이 충청권에 있는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네. 보면.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권의 이 여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세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충청권 지지율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충청권의 언론 매체들이 조사한 결과도 보면 전국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뒤집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연 과반을 확보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기에 오히려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만약 과반을 한다면 그 최종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바라볼 수 밴드웨건 있는, 효과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월 25일 날 호남 지역에 또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호남 지역은 또 호남 지역대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정말 과반이라는 걸로 기선을 제압한다면 그러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충청대첩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호 논란이 있습니다. 무료 변론 논란이 있는데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현재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제 그 무료 변론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얼마를 썼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건 약간의 영향 정도지 대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충청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왜냐하면 당장 대전하고 충남은 내일 모레 결과가 발표되고요. 세종과 충북은 9월 5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임박했어요. 네. 그리고 투표가 대략 지금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 변론 논란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무료 변론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른바 좀 공짜로 범죄적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고요. 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이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왜 대선 주자가 돼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태도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 간의 명락대전 이제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선 투표에서 이제 다른 당의 후보를 뽑거나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상당수 됩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무려 이제 40% 정도나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막상 대선 투표에서 실제 유권자들이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일 수 있을지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6개월 뒤에 내가 어떻게 투표할지 지금 미리 답변하는 게 정확할까요? 일종의 이런 걸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쫓아가는 2위 주자다 보니까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나 이 사람 안 해주면은 나 이재명이다면 안 찍을 거야. 이제 이런 네. 그 의지의 이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대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우리 당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되면 나 대선 때 뭐 투표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는데 실제 나중에 선거 결과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이렇게 봅니다. 홧김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네.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계속해서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이 차라리 이낙연 아니면 그러면 나는 뭐 저 국민의힘 타당 찍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10월 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원팀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뭐 이낙연 후보도 그때는 손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안 되면 난 차라리 타당 후보 찍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되찾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좀 답변은 진정될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화가 진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홧김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아마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마 경험적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생각이 이제 같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진행될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 투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반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제 이런 게 관심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할 때마다 이제 그게 주요 관심사가 될 거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얼마나 추격하느냐, 뭐 결국 그 두 가지 포인트밖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경선도 사실 크게 보면 후보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무슨 실언을 한다거나 뭐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뭐 좀 이상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자기 발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자충수요? 그렇습니다. 네. 역대 경선에 항상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열성 당원들을 겨냥해서 자꾸 좀 무리한 발언들을 후보들이 하는데 그게 크게 보면 길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결국 그 여론조사하고 좀 비슷하게 되고요. 결국은 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호소력을 갖는 후보가 결국은 유리해진다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너무 그 좀 강성 열성 당원들만 겨냥해서 득표 활동을 하지 마시고 좀 상식을 가진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또 예상이 됩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실언. 그게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바지 발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방어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너무 강한 발언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게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실언은 토론을 거치면서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보다 더 과열되는 양상을 빚으면 사실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뭐와 관련한 무슨 뭐 비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 저는 수집하고 뭐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본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당대당 싸움이 될 것이고 지금 경선 국면은 그거보단 덜하지만 적어도 후보 간에 이 뭐 무료 변론도 그런 거 하나고요. 네. 이제 그런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폭로전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결정적인 폭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경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15명의 주자가 후보 등록을 한 국민의힘은 경선 시작부터 역선택 문제를 놓고 룰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거론했는데요. 경선 룰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 관련 발언을 먼저 만나보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납니다. 열심히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주 그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한 추인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역대 대선 경선에서 한 번도 역선택 조항을 넣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이 또 역선택 문제가 크게 불거진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조항이 뭐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여권 내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그런 게 이제 있다고 일부 그 진영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제 일부 데이터 같은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 현상인 것이 사실 이게 역선택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응? 없던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역선택이 아주 조그만 싹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만져서도 키우는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최종적인 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마라 이런 거는 그 선관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 무리하지 않고 그 저걸 확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이야기가 나올수록 유권자를 자극해서 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현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 공부한 분들이 이제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공화당 당원들이 대거 선거인단으로 몰려가서 가장 약한 후보를 선택을 하고 이제 네. 이걸 이른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정당의 경선을 오히려 흥행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네. 역선택이 정치 현실에서 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요. 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아요. 어차피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까지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깔끔하게 전 국민 상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경선을 하는 게 국민의힘 경선이 좀 더 흥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뭐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보다는 반대가 이제 훨씬
많은 걸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셀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15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고 4명으로 압축하고 이제 4명이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 사람 지지율이 다른 사람 전부 다 합친 것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크지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누가 봐도 좀 이거 불리한 규칙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룰을 좀 크게 손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경험이 좀 많다면은 차라리 좀 대범하게 내가 양보하겠다 대승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거물이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너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매달리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그 기세가 워낙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통 크게 하기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죠. 네.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약세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경선 규칙이 개정되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이 경선 결과에서 승리한다는 다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여러 데이터로서 확인되고 이제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데서부터 지금 이게 유발되는 문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특정 지역의 몰표가 우리처럼 심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고 제가 아까 정치 현상 얘기를 했는데 네. 현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이런 문제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8명으로 압축을 하든 4명으로 압축을 하든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뭐 이렇게 약간 뭐 4위권, 5위권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넘나드는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딱 OX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걸러내는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넣느냐 안 넣느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런 걸러내는 장치들을 한두 개 정도 각 그 후보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지금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 바로 역선택에 관련된 거지만 앞으로 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또 몇 번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시고 후보들이 부딪힐 만한 사안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토론의 방식 같은 거는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횟수 정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뭐 많이 하자는 쪽과 뭐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토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뭐 10회에서 뭐 20회까지 이렇게 좀 굉장히 신축성 있게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결정적인 아마 갈등 쟁점은 안 될 것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결선 투표 도입 여부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규칙을 갖고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흉악범을 사용을 시키겠다 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두테르테냐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아니, 두테르테는 두테르테 시기냐? 내가 아니고 당신이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본전도 못 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승부를 가를 겁니다. 사실은 이 경선 규칙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끌어당기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에 너무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터진 뉴스가 하나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에서 무슨 고발을 하도록 뭐 사주했다. 네네. 수사정보정책관이 뭐 어떤 문서를 국민의힘에다 줬다. 이제 이걸 김웅 의원은 지금 그건 뭐 공익제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사실관계가 좀 밝혀져야 될 겁니다. 이걸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지시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검찰이 뭔가 좀 약간 정치적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의혹 같은 건 실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룰 협상 이 문제가 그 가장 큰 쟁점이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룰 협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을 그 룰이 대세를 뒤집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룰을 아무리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도 갑자기 2등 후보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여야 경선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후보가 돼야 대선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곤란해요. 결국 경선도 차기 대통령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건데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책으로 경쟁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전국 순회 대선 경선 투표에 돌입한 민주당 그리고 역선택 도입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송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